그 서면 답변에서 후보자님께서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을 드셨는데요. 예, 거기에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서 예, 존경하는 이유를 물어도 될까요? 예. 일제시대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무료 변론 활동을 많이 했고요. 해방 후에 사법부가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행정부라든지 대통령의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제대로 기강을 써서 우리 사법부가 현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기초를 세운 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께서는 그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권력자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많은 법관들께서 존경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께서도 그 지적하셨다시피 서울대 남성 엘리트 기득권 의 계층에 계시는 재판관 후보자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이자 헌정 질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권력 간의 균형을 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 그 결정이 국민 다수의 법감정이나 상식, 정의관념과 괴리되는 경우 헌재에 대한 신뢰는 치명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그런데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고 저렇게 헌법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한 방안으로 대법원장 지명권을 폐지한다라든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법제화한다라든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동의와 같은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어떠십니까? 예. 현행 헌법의 물론 그 개정 움직임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관의 그 사명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신다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우리 헌법재판소법 이제 5조 1항에 자격요건에 재판관 자격이 들어있는데, 현실적으로 헌법재판관 인적 구성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역대 재판관 64명 중에 77%가 서울대 출신이고, 82%가 법관 출신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이고요. 여성 재판관이 단 8명에 불과했습니다. 40대에 임명된 재판관은 단 2명이고 세대적 다양성도 좀 미흡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계층, 세대, 성별, 지역 등 다양한 시각과 삶의 경험이 헌법재판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또 지적을 드립니다. 후보자님, 호주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호주제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했던 법적 제도이고 남성을 호주로 하여 가족 구성원을 편제하는 가부장 중심의 가족제도였습니다. 여성과 자녀의 법적 지위를 종속시키고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과 2008년에서 전면적으로 폐지를 통해 사라졌습니다. 호주제 폐지는 대한민국 가족법의 역사에서 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성을 실현한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2005년까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폐지 시점이 지나치게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대 재판관 중 여성이 단 1명뿐이었습니다. 2005년도까지. 그리고 대다수 50대 보수적인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의 가치관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 다수의 정치적 의사, 법감정, 성인지 감수성, 정책적 정당성 및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법기술적 논리와 편향된 가치관에만 의존하여 판단될 경우에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주권의 실현에 어떤 위협이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윤석열 내란숙의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께서 법관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법관들께서 너무나 당연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 그 법정 선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국민들은 너무나 많은 의구심과 함께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법관들의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 보시는 바와 같이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또 다시 좀 묻겠습니다. 우리 현행법상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께서도 물으셨던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신다는 입장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지난 1974년에 그 8명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고 그 2007년 재심 법정에서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사형 집행이 되었던 8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혁당 사건을 사법살인이라고 하는 이유인데요. 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재판이었을 경우에는 재판 소원을 통해서 당연히 바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동의하신다는 거죠? 예, 동의합니다. 네. 법원의 재판 자체에 대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며 독일, 스페인, 대만 등 주요 국가에서 재판 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사법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영국의 민간기구가 발표한 2023 번영 표제에 따르면 우리 한국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 지수가 167개국 중 155위로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 소원 제도가 이런 취지로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인정해서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재판에 관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